여소야대의 20대 국회를 이끌고 갈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어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겉으론 대화와 타협, 협치를 강조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구체적인 강론에서는 의견차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될 청와대에서 오후에 회동을 합니다. 총선 이후 새 원내 지도부와의 상견례를 겸한 의견 조율일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뭐 내일 상견례니까 말 그대로 상견례로 이제 아마 되게 이제 큰 흐름은 상견례다 이런데 물론 야당이 또 뭔가 여러 가지 주문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내놓는데 서로 상견례라는 것은 말하자면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눈치 보기. 탐색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기세 싸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에서 과거에 여대 그냥 과반의 여당을 이제 같이 할 때는 이 야당에 대해서 느낌이 지금 야대가 되고 난 이후의 느낌하고 완전히 다를 거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청와대 이 정치권을 대하는 이 자세라든가 마음가짐도 이제 확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번에 7번째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했던 것이 기억나는 게 저는 하나 다 기억납니다. 뭐냐면 사랑제에서 그 김한길 그때 저 민주통합당 대표하고 했을 때 그때 왜냐하면 왜 기억나냐면 서로 나중에 나와서 서로 얼굴 붉히고 나왔거든요. 냉랭하게 돌아섰죠. 네, 그것 때문에 기억나는데 바로 그런 기억만 국민한테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처음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처음 만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협조해서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임기 말까지 잘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무난히 정부의 정책 목표도 달성하고 또 국회도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쇄신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 이 정도로 좀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서 또 딴소리 하지 말고 말이죠. 딴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총선 이후에 거의 한 달여 만에 딱 한 달이 되는 거죠. 13일이니까요. 그렇죠. 한 달 만에 열리는 자리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란 외교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 정치권이 총선의 민의를 맞드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일단 그런 소망이 있고요. 그동안에 7번, 이번 8번째입니다. 총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만남을 따진다면 2013년에 3번, 2014년에 2번, 2015년에 2번,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한 번 국회에서 있었죠. 그래서 이번 8번째가 되는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그런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났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단 말입니다. 특히 작년 10월에 만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는 것 같은 암담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실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협치를 해야 하고 또 대통령께서는 가능한 한 정치권의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주시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런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잘 터놓고 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주되 저는 그러나 일단은 그동안에 가졌던 정치가 여야 모두 양보하는 선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상견례로 하지 말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뭐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민생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 뭐 사상 최고로 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양보를 해주는 그런 선을 만들어내는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양보를 해라. 굉장히 좋은 충고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청와대 현기환 수석이 이례적으로 여야 3당을 방문하고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기환 정무수석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희망을 주는 회동이 되려면 이제 말씀도 좀 들어보고 이러려고 했는데 의제 조율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하실 건지 좀 미리 좀 들어보고 저희들이 준비할 게 있으면 준비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기환 수석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회동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송곳 같은 회동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마 지금까지 이 여야 청와대 회동이라는 게 보면 대개는 야당이 따지고 또 정부나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해명하거나 뭐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로 방식이 야당은 얻어내고 야당이 얼마나 얻어내느냐 뭐 이런 것으로 또 야당이 얼마나 그 비판을 높였느냐 이제 그런 선명성의 어떤 것으로 보여졌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협치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협치라는 것이 총선 민의니까 실질적인 협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청와대에서 홍보 비서관을 하셨죠. 저는 이제 다른 직이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그때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정부는 왜 불신받는가라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학 교수 등이 쓴 책을 읽고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이제 3년 차, 4년 차 때 또 역대 정부가 다 그랬습니다만 이게요, 우리 현대 민주주의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실제로 또는 청와대가 실제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힘이 강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야당은 여전히 이제 청와대를 타겟으로 하고 또 여당도 뭔가 정부에서 다 주도적으로 해주길 바라고 이제 이런 양상이 있는데 이 정부의 한계 예. 또 이런 것도 뚜렷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현대 민주주의 또 이번 총선 민의에서 드러났던 협치 이것은 국회도 감안을 이제는, 해줘야 된다. 국회도 여야가 적극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제는 정부한테 요구하고 정부는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만들어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경제와 민생, 일자리, 복지 이런 여러 현안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중대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꼭 여소야대 정국이 아니라 좀 진즉부터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내일 뭐 크게 이제 성과가 나오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작더라도 뭔가 이제 성과를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대야도 이제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기존의 어쨌든 야당 책임 지도자들과 만났을 때처럼 어쨌든 아무런 소득 없이 이제 끝나는 상황이 갔을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선거에서 나타났던 국민들 돌아선 민심들을 다시 어떤 부드럽게 돌아서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대중이 일정 부분 대통령도 좀 이제 변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을 사실은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전히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당 부분 이제 소통이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니까 사실 만남 자체만 이제 성과가 있다고 하기에는 정권이 너무 이제 후반부로 너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이제 작은 특정 사안이라 하더라도 야당이 어쨌든 요구하는 자리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협의하고 그것을 성과로 이어나갈수록 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정도가 작더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여소야대지만 대통령이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고 한다면 네. 이제 남은 임기 동안도 어쨌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어떤 작은 성과 이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이제 정권에 대한 공세를 하는 패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벌써 얘기 나오는 네.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판 양적 완화라든가 뭐 세월호 특별법 개정 이런 좀 뭐랄까 좀 논쟁적인 것들을 벌써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념의 어떤 지지층들 말씀하신 그런 뭐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야권의 시각하고 여권의 시각이 다를 수 있겠고 양적 완화 대표적인 것도 이제 다른 부분도 있겠고 또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광주 민주항쟁 관련해서 네, 이물위원회 이물위원회 행진곡에 이것을 어쨌든 기념곡으로 만들었나 공식 지정곡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극명하게 이전부터도 사실 논란이 있던 상황인데 단순간에 어떤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안을 사실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제 두 개의 정당이 야당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권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박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우상 원내대표도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이제 강한 것, 센 것, 사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얘기는 무성하고 협치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성과는 없을 가능성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높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20대에서도 좀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전화를 이양수 원내 부대표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친박계 갈등 뭐 그런 거 없다. 개파 간의 문제 아니다. 또 뭐 관련 혁신형 정진석 원내대표 혁신 의지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 교수님께서? 네, 부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그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는 거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박계, 비박계 갈등은 그동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잠재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비박계 의원들이나 당에 관계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현재 그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청년 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명도 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는 이 기회에 정말로 새누리당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예. 보수 정당의 핵심으로서 여야 경쟁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예. 전혀 총선 민의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없다.
그리고 반성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이에 대한 반성이 되고 대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반성의 얘기 목소리조차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대위로서 그리고 혁신위가 꾸려지더라도 혁신이 투트랙으로서 과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회의가 있고요. 회의감이 든다. 회의감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김항식 총리 굉장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인품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 이런 국정에 좋은 역할을 맡아서 하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리더십이랄까요? 카리스마 당을 확 휘어잡고 그동안에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회초리를 좀 매섭게 들 수 더군다나 있겠느냐. 청와대와 사실은 또 분명히 각을 세워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 민의는 분명히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얘기되는 분들 중에서 특히 김항식 전 총리의 인품에도 불구하고 네. 과연 새누리당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되는 시선을 저는 측면이 보냅니다. 있다. 지금 저 우리 최영두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김황식 전 총리하고도 인연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분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새누리당의 사실은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보이는 것처럼 그런 측면도 있겠는데 아마 패배 의식이 너무 커서 이게 물 뾰족한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자체 스스로의 회의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새누리당의 위기일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가가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안보 환경도 변하고 있고요. 어떤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문제, 또 과연 이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거에는 국가나 정부가 했다지만 지금은 이제 아까 제가 조셉나의 그 책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부가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이익단체도 많고 정당이 또 막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이게 우리 국가의 위기다. 이게 새누리당에서 만약 이런 위기를 당의 그 지지 위기도 있습니다만 지지 기반을 바꾸고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과거의 천막 당사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당 색깔도 확 바꿨을 만큼 과감한 혁신과 이런 개혁 의지가 절실하겠고요. 그런 어떤 당내 분위기가 한 번 더 예. 모여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황식 전 총리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경륜이 많으신 분이고 하니까 네.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경륜이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당내 기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황식 전 총리도 좋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어떤 지금 분위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어떤 의지를 갖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뭐 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당선된 당선자들 모두는 안정지향적이 됩니다. 저절로. 예, 이제 뭐 내가 이제 당선되었으니까 그냥 조용히 가자. 네. 가능하면 뭐 큰 격변 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투트랙 뭐 말씀은 이제 이양수 부대표도 들어가니까 좀 말이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 투트랙을 하니까 당도 당대로 관리해야 되고 무슨 뭐 혁신도 혁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투트랙인다 그 말이 아니고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당의 컨트롤 하에 둘 수 있도록 적어도 구조적으로라도 그 지도부 밑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혁신위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아니면 비대위에서 바로 혁신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혁신위가 앞으로 한다. 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그런 모든 것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겠다. 그것도 뭐냐면 그대로 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대로 하십시오가 아니고 네. 내가 받아들인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정도로 보면 이 여감의 차이도 있지만 의제의 차이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전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전에 천막 당사 시절. 네.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민심의 개혁, 질태가 더 개혁 컸죠. 네. 의지가 정말 열렬해야 됩니다. 그래 절박해야 되고 그런데 안 하잖아요. 지금도 가능하면 그냥 가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자기들은 뭐 어떻게 하든 국민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국민이 거기서 전적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개혁? 그러면 새누리당은 개혁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차라리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라든지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새누리당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는 게 오히려 더 맞다. 그렇죠. 그 혁신하는 데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종 교배도 한번 해봐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게 이제 정당에서 뭔가 이제 혁신 개혁안 작업들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자기들 열심히 해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자가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을 바꿀 정도의 임팩트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는 게 사실은 이제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 정비를 해서 투트랙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어떠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 대중적으로 될 수 있죠.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또 대중들이 인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예상했던 수준으로 하게 될 경우는 또 대중의 인식이 변화를 못 줍니다. 그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가 나와야지 대중들이 이 정도면 변하려고 한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새누리당의 근본적 문제는 어쨌든 이 개파 간의 문제 여전히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예. 패배에 대한 이제 무력감. 이것을 얼마나 이 혁신적 조치를 취해내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부분의 어떤 미세한 부분들을 하는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그래서일까요? 같습니다. 사실 오는 25일 날 방한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에 더더욱 자꾸 관심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뭐 계속 비박계 중심으로 계속 영입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친박계 중심으로 해서 반기문 대망론이 나왔었고요. 어쨌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뭐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이 배출한 이 세계 최고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역량도 있고 또 대한민국 외교장관 할 때도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 기대감이 있고 충청지역에 대망도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좀 이렇게 세계 외교의 수장을 자꾸 우리 국내 정치로 끌어들여서 임기 끝날 때까지는 좀 국내에서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좀 대두가 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우리 국민들이 반기문 총장처럼 경륜 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모인다면 그때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예. 지금 반기문 총장을 자꾸 끌어들여서 마지막 그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마저도 자칫하면 붕괴될 수 있는 위기감이 있거든요. 예. 좀 그런 부분을 국내에서 좀 잘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 교수님 말씀 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인데 어쨌든 그 반기문 총장은 대한민국이 배출한 유엔의 그 최고 지도자죠. 그렇죠. 네. 말하자면 유엔 사무처 수장인데 이건 국가적으로 정말 굉장히 영예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임기를 아주 무사히 잘 마치는 걸 우리가 국민들이 모두 기대해 주는 건 바로 옳은데 새누리당 입장이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아주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차기 대선 주자를 할 만한 사람 전부 어떻게 하다가 다 그야말로 주장거나 김무성 대표 겨우 혼자 살아왔는데 이분도 지금 보니까 요즘 보니까 아주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와서 이 분위기를 일단 반기문 총장이 와서 뭐 차기 대선 주자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희망을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어떤 희망을 불어넣는 네. 불어넣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 그래서 그분도 좋고 또 뭐 당내 50대 기술을 냈으면 남경필, 네. 원희룡 뭐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일단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심지어 안철수 대표를 영입하자. 영입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하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자체는 나쁠 것 나쁘지 없다.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남경필 지사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정치적 보폭 행보를 좀 넓혀가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는 김무성 전 대표와도 회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 원내대표님 아니 어떤 행보로 좀 읽어야 될까요? 두 분의 만남 회동? 항상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죠. 지금 특히 여당으로서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도지사로 계신 분들이 역시 이제 또 다선 의원이시고 또 최근에는 그 경기도에서 협치를 이제 먼저 시범을 보인 바도 있고 독일식 연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치 모델, 정치 실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정당은 사실은 누군가 이제 집권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수권의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분들도 스스로 자기 역량을 키워나가고 또 몸집을 키워나가는 이런 이제 준비를 해 나가셔야겠죠. 복을 준비해 나가는 거다. 사실 근데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박계 중심으로 여권발 정계 개편 보수층을 뭐 판을 좀 흐트러 보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계 개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야권은 사실 이미 정계 개편이 된 거예요. 국민의당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사실 야권 정계 개편이 뭐 완료가 됐다고 할까요? 사실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여의도에서 또는 언론에서 정계 개편 얘기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여권에서의 분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분화가 나타나느냐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분화된 세력이 이른바 이제 국민의당 등과의 야권의 일각과 연계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사실 두 가지인데 뭉뚱그려서 정계 개편의 가능성을 이제 모호하게 얘기되는 것인데요. 차근차근 뜯어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만약에 지금 보면 보수 성향층이 상당히 견고하고 밀집된 지지
그 경고성을 유지해 준 거라는 것이 많은 이제 가설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것은 보수층도 상당 부분 선거에서도 느슨해지고 이완되고 이탈될 수 있다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꼭 여기 있어야지만 어떤 보수층에 아니면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아니다. 하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대권이라고 하는 대권 자기장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보적인 후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탈과 각자의 도생의 그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새누리당의 당권이라든가 이외의 주도적 흐름이 친박계 중심으로 갈 경우에 그 경우에는 당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고 하는 일각의 비박계 일각의 인식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러한 세력들이 그것이 유승민 의원이든 아니면은 PK 지역에 있는 세력이든 어떤 세력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반으로 일정 부분 이탈의 흐름을 보일 분화할 가능성을 수 배제할 있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주현 전 의원이 지금 의원이 얘기한 것은 아마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틀의 전체적인 차원의 3자 또는 4자의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사실 다 소설 같은 얘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권이라고 하는 상황, 그 어느 누구도 독보적인 지금 후보가 없다는 점들이 이러한 분화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것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친박계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대선 주자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김문수 지사라든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분들이 낙선을 하면서 사실상 현재 논의가 되는 주자는 거의 다 비박계입니다. 이제 뭐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김무성 전 대표가 있고요, 유승민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 주자로 남경필, 원희룡 다 예. 비박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주자들은 다 비박계 주자인데 당내 다수는 친박계가 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후반기에도 이 국정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박계에 강한 드라이브를 계속 걸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비박계로서는 현재 이런 모습으로서 당이 갔을 때 과연 어떤 당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겠느냐. 정두원 의원이 전 의원이 얘기했던 그 패배 의식에 젖은 아주 이렇게 됐을 때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새누리당 내에서 그런 분화의 흐름이 있고요. 만일의 경우 친박계 드라이브 그리고 전대에서 대표를 이제 친박계가 다시 한번 장악을 하고 박 대통령의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경우에는 이 비박계는 사실은 여기서 뭔가 분할을 할 이탈할 수 수밖에 있는 없는 그런 흐름이 원심력이 생길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럼 지금 단초들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현재 대선 구도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근 의원이 말한 건 일단은 친박에 대한 압박이겠죠. 경고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새누리당도 깨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이 야당에는 대권 주자가 여럿이 있죠. 예, 감이 많아요. 그런데 여당은 어떻게 하다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빈곤한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러나 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반기문 전 총장도 모셔오면 될 거고 또 남경필, 원희룡 이런 분들도 더 복귀하면 될 거고 말이죠. 차세대. 그다음 김무성 또 오세훈 대표도 오세훈 전 시장도 서울시장도. 보니까 요 근래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당에서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새로 그런 구도를 짜는 건데 지금과 같이 저렇게 좀 뭐랄까 아주 저는 안정지향적이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 문제의식도 별로 없고 이런 예. 의지도 박약하고 이래서는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이 새누리당의 의지다. 저는 의지다. 그걸 자, 지금 이제 가장 좀 꼽아볼 게 입법부의 좀 독립성, 좀 자율권을 줘라.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좀 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글쎄 그건 당청 관계 그 여당 고유 영역의 문제이고 또 네. 지금 새로 원내대표가 된 정 원내대표가 분명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도 새로운 관계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아까 첨언을 하자면은 예. 이 야당에서도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또 국민들의 총선 민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종전의 그 힘겨루기 방식으로 이렇게 의제를 끌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지금 국민들이 준 이 정당 지지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예. 여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번에 여당은 대표를 했습니다만 또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호남에서 참패를 함으로써 전통적인 기반을 잃었고요.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일 수가 있는데 이걸 과연 지속가능하게 이어갈 것인가도 과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새 정당 여소야대 이 세 정당에서 각각 그 지금 정당의
불완전한 지지 구조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또 수권 정당으로서 각각 좀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에서는 특별하게 편을 예. 가르고 또 정부를 탓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함께 풀자는 그런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전환기원 싶습니다. 자세는 청와대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도 보여야 된다 그런 맞습니다. 지적이시네요.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정치력이 뛰어나다, 타협이라든가 또 협상력이 뛰어나다라고 꼽는 사람을 뭐 여당이 한 명, 야당이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뭐 여당이 이제 김무성 대표라든가 또 야당이 이제 국민의당이 나는 박지원 원내대표라고 할 텐데 이 두 분이 이제 원내대표 했을 때가 있잖아요. 2010년인가요 이제 했을 텐데 사실은 그 마지막에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게 끝나버렸어요. 뭐 이제 4대강 관련 사업 법안들을 마지막에 통과를 강행 처리하고 뭐 이런 문제 되면서 사실 파행이 돼버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협상력을 지닌 정치의 어쨌든 뭐 고단자들이 원내대표로 나선다 하더라도 또는 당대표 된다 하더라도 사실 실제적인 어떤 자율성을 갖지 않으면 실제 그 뭐 협상이라든가 타협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지난번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태도 사실은 그런 당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가 충분한 이제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는 당위성들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일정 부분 권한에 대해서 충분하게 네. 인정해주고 용인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사실 이 3당 간의 협치가 원활하게 좀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청와대 이제 기존에처럼 어쨌든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전 초반처럼 강하다면 사실 이것도 삐그덕될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이해들이 여권 내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3당 간의 어쨌든 타협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데는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원주 원내 수석 부대표와 이제 일맥상통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사실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당선인 뭐 워크숍을 광주에서 했습니다. 사실 참 여러 행사들을 광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광주의 민심 찾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되겠죠. 당연하죠. 광주의 기반이 허물어졌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다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가서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기반이 거의 다 허물어졌고 움직일 수 있는 지역 조직 사실상 뭐 과거로 말하면 지구당, 당협이 사실 완전 붕괴된 상황이거든요. 이를 복원해야 되고 더구나 지지율이 상당 부분이 국민의당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지역민들에게 이제 호소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뭐 삼성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든가 네. 그런 약속을 위해서 실제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역민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단번에 뭐 이런 행사를 한두 번 갖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테고요. 꾸준하게 지역을 찾으면서 지역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큰 차원에서 특히 호남 민심은 또 단순하게 호남의 이슈만이 아니고 민주주의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관철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자력으로라도 또 야권 예. 연대를 통해서 어떻게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인가 이런 로드맵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좋은 주자들이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를 다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민심 되돌리기에 첫 행보로서 첫 행보다. 네, 진행이 된 겁니다. 첫 행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또 호남에 관심을 쏟고 또 정성을 쏟는 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오직 호남당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국적인 정당으로서 전국적으로 지지를 얻으면서 호남도 똑같이 해달라? 아니 거기도 유력한 말이죠 지역적 지지 기반으로 삼아주면 그건 좋지만은 아니 호남에만 국한된 그런 정당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당도 앞으로 과제가 생긴 거고 더불어민주당도 말하는 자기들은 전국 정당화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 수도권에서 대선했고 이런 점에서는 또 영남에서도 상당수 의석을 차지했고 하니까 되는데 자꾸 호남 자꾸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호남 분들이 우리를 말이지 지역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뭐 아주 특별한 유별난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도 전국 정당으로서 그런 위상, 그다음에 호남에만 너무 집착하는 지금 가서 호남이 자꾸 그런다고 해서 호남만 가지면 대통령 됩니까? 물론 이제 호남이 없어도 대통령은 안 됩니다만은 그다음 다른 지역 사람들도 보면 말이죠. 이 나라에는 저 정당들은 호남 정당밖에 없냐 이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너무 자꾸 편하게 그런 것보다는 호남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호남에 다가가는 노력을 보여야지. 맨날 가서 꿀 앉아가지고 절하고 이런다고 해서 호남 민심이 돌아옵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거와 좀 다른 면모입니다만 이제 김종인 대표가 어제 네. 저 정책 라인들을 다 라인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정말 저 총선 이후에 제1당에 대한 민주당이 보여주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어제 생각합니다. 부의장 정책 라인에 사실 전문가 그룹들을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꽂다 보니까 네. 이게 섀도우 내각이냐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로 정당이라면 특히 수권 정당이 되려는 정당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야죠. 지금 아주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총선 민의를 보였습니다만 정말 답답해합니다. 굉장히 그 민생의 삶이란 건 팍팍한 것이고 특히 지금 뭐 조선 산업의 이 불안 같은 거에서 엄청난 지금 저 내관이 남해안의 조선 벨트에는 또 있는 것이거든요. 뿐 아니라 모든 민생이 다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국민들이 이제 정치권에 부여한 것들은 이 협치를 통해서 이제는 싸우지 말고 네. 정말 같이 정책 능력의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민생과 경제를 풀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호남도 잡아야겠지만 이런 어떤 국민들의 큰 여망,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망을 잡아야지만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 될 겁니다. 수 있다. 네. 사실 김종인 대표의 휴가 이후의 행보 우리 네. 윤 센터장은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와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결별 절연? 단계로 들어갔다고 네.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까지 보였습니다만 일정 수준의 어떤 권력 욕은 이제 사실은 추구하는 것들은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당 대표를 그만 내려놨을 때도 본인이 당 대표 급에 걸맞는 사실 그 위상 내지는 권한을 유지하고 싶어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당대 치러지게 되면 당 대표를 이제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때까지 본인이 어쨌든 경제 분야든 경제 민주화 분야든 상당한 성과를 내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당 대표를 내려놓은 상황에서도 김종인 대표가 필요하다. 김종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음 대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 내외의 인식을 이제 일단 첫 번째 확보하는 것이 제일 과제일 것이라고 보이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표와는 정치적으로 결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표 이외의 어떤 대항마들, 경쟁자들이 충분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또 2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본인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외부 주자들이 전당대회든 아니면 대선 주자로서 충분히 당내외에서 성장할 수 있는 풍토, 분위기, 조건들을 형성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남은 임기 동안에. 그럼으로써 어쨌든 본인의 어떤 위상들을 전당대회 이후에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김종인 대표의 행보가 매우 적극적일 주도 것이라고 면밀하게 가고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단초가 나타났던 그 기업 구조조정 이슈를 바로 선거 선제적으로 끝나자마자 선제적으로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책 전문가들, 특히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진하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민생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들, 이것이 결국은 김종인 대표가 향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해나갈 자기의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도 그런 그룹 중에 한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마 이 관리에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 후보군의 관리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탑이겠죠. 네. 그런 역할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책 정당으로서의 수권의 비전을 보여주느냐,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래도 상당히 국민의당과 경쟁하면서 정당의 모습을 잘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새누리당도 네. 내부에 이런 전열을 정비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런 전열을 정비해서 여야 간의 정책 경쟁을 할 때 국민들이 정말 만족해하고 좋은 정치가 됐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 결과도 사실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만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 틀리느냐, 다르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센터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치권에서 여론조사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될까요? 뭐 저도 이제 대중 여론 연구자로서 사실은 이제 어떤 질 낮은 이제 여론조사들의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10년 전에 어쨌든 조사 스킬들이 여전히 이제 그대로 사용되고 하루 만에 조사 이루어져서 결과가 다음날 발표되고 하면서 굉장히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든 어쨌든 과도하게 국가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만 예. 일정 수준의 합리적인 규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준공공성을 지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정 부분 그런 합리적 규제들은 이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정당에게만 부여되었던 이른바 휴대폰과 안심번호제 안심번호. 이런 것들도 예. 일반 조사기관들을 활용하면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들, 그러면서 또 응답률이 매우 낮은 것들, 그러면 정확도를 떨어지는 조사들 같은 경우는 조사기관들을 기간을 넓히면서 응답률을 제고함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이런 이제 조치들 필요하고요. 또 한 예. 가지 어쨌든 이런 조사 생산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조사가 보도되는 유통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과잉 보도되는 행태, 또는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여론조사에 과잉 의존하는 이런 행태, 이런 문화들도 다소가 이제 개선이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론조사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민심을 읽는 한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좀 더 정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